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우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악재 중인 하나인 마운틴 곡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웹3 애널리스트,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박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티셔츠가 달라요. 뭔가 제가 익숙한 그 아이콘이 보이는데 왜 그 티셔츠를 입고 오신 건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호차님?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솔라나 아닙니까? 그쵸.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 말고 다른 ETF로 솔라나 ETF가 지난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길래 제 계좌들이 녹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 솔라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녹는다는 얘기하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이제 6만 이제 다녀와서 더 바닥은 없겠다. 제가 빌고 또 빌었는데 방금 차트 확인해 보니까 지금 5만 8천이에요. 혹시 이 5만 8천까지 떨어진데 마운틴 곡스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던 그게 영향이 좀 있나요? 일단은 뭐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운틴 곡스 데이터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 너무 이 이야기마다 다르고 매체마다 다르고 다 조각조각만 있어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박별 연구원님께서 속 시원하게 한번 오늘 쭉 풀어주는 그런 시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한번 저와 함께 10년의 역사를 살펴보러 가시죠. 네, 일단 그 중요한 타임라인 마일스톤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2011년 혹은 그 이전에 이제 그 마운트 곡스의 최초의 그 거래소들부터 거래하는 사이트부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14년 2월부터 살펴본다면 약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에서부터 이제 이 대서사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유의미하게 좀 살펴볼 수 있던 것은 2017년 5월 비트코인이 이제 2,000달러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2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제가 그때 들어왔어요. 역시 인간 지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또다시 이 비트코인, 이 잃어버린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17년 8월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하드포크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이런 새로운 또 자산이 생기고 그리고 마운트 곡스가 파산 절차에서 다시 민사 제할 절차로 2018년 6월 바뀌고 또 이것을 승인 제할 계획을 승인해주고 그리고 결국에 지금의 이제 2024년 10월 채권자들이 보상을 시작하자까지 쭉 10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긴 역사인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초래를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가장 좀 중요한 인물로는 마크 카펠러스라고 하는 이 CEO 전 마운트 곡스 CEO입니다. 매지컬 터그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레딧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즐겨 사용하면서 거기가 지금의 트위터처럼 많은 정보가 교환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도 일본에 이주해서 사실 이제 일을 했었고 어쨌거나 중요했던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엔지니어였다. 그래서 저에게 이 사람을 딱 살펴봤을 때 굉장히 샘 뱅크 프리드먼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샘 뱅크 프리드먼은 이제 트레이더였고 하지만은 뭔가 굉장히 엔지니어의 뭔가 테크 세비한 느낌을 좀 주어가면서 이 거래소를 운영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일본 한 주간지의 인터뷰인데 표정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빚독촉, 그러니까 뭔가의 살인 협박 이런 거에서 다 이제 벗어나서 법적으로 이제 상환을 시작하면 자기 이제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편안한 얼굴인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이제 크립토에 들어와서 그런데 마운틴 곡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좀 파급력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마운틴 곡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거래소였나요? 네,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 뭐 요때 시장을 살펴보면 다양한 그때도 거래소가 있었습니다만 마운트 곡스만큼의 다양한 그 거래량을 처리하는 곳은 없었다. 거의 뭐 시장이 절대적인 뭐 지금의 바이낸스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이제 파산 이후부터는 계속 거래량이 급감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일본에 있었던 이 거래소가 세계를 지배했던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참 어쨌거나 이 거래소가 어떻게 창업자가 이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 기원은 매직 더 게더링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의 리플, 뭐 스텔라, 뭐 요 프로젝트를 창업했던 제드 맥갤럽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뭐 오크, 고블린 뭐 이런 카드 교환하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아 좀 그 재미없다 하다가 이제 좀 테크세비한 뭔가 이런 엔지니어가 거래소, 비트코인으로 이런 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할 것 같다 해서 이제 넘겨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고블린 거래하는 사이트가 보안을 그렇게 신경을 썼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우려와 함께 사실 다양한 사건을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실상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한 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2011년에 그냥 어떤 담당자가 야 마크 일어나라고 야 해킹 당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대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전 세계 거래량을 대다수 차지했던 글로벌 거래소였지만 실상은 뭐 동아리가 다르지 않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나 보네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마운틴국스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를 가졌나라고 하면 고객 자금 약 75만 개의 비트코인과 거래소 자체 보유했던 약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잃은 사건이 이제 모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지금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채권자들에게 상환하기 위해서 남겨진 14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언제 매도할 것인가 매도 압박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좀 기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도 압박 14만 1000개 이거 말고 80만 개 비트코인의 시너지 털렸으니까 그 앞에 털린 거가 좀 궁금해요. 그 돈은 어떻게 털린 거예요? 왜 망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망했느냐라고 보면 이제 오피셜하게는 최소 6번 이상의 해킹을 통해서 80만 개 이상을 해킹을 당했다. 6번 이상 해킹이 네, 말이 돼요? 2011년부터 그러니까 계속 고간이 그냥 털리고 있는 거죠. 털려도 털리는지 모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 법무부에서는 일단은 러시아 해킹 그룹의 2명을 일단 지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64만 7천 개 이상을 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세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소는 했지만 아직은 좀 혐의가 증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해킹 자체가 아니라 코인 세탁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됨으로써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체인 애널리시스나 이런 데에서의 분석은 좀 이러한 정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6번 이상 털리면서 사람들이 의심하진 않았나요? 그 마운틴국스 측에서는 뭐 발표 같은 거 안 했었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에 이제 이 털렸을 때부터 거래소 괜찮은 거야? 라고 해서 그 마크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갖고 있어 보여줄게 그게 42만 4242개를 딱 갖고 있다라고 지갑을 딱 설명하는데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마운틴국스가 아마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42만 개에서부터 95만 개까지 우상향을 하면서 하락을 하다가 이 반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한 사람들에 의하면 어쨌거나 보안이 취약했고 관리가 부실을 했고 초기 경고들을 무시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2만 개 인증을 했지만 그 뒤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냥 하락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들어온다고 한들 계속 잃고 있었고 더 들어와도 잃고 있었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허위 보고를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허위 보고는 허위 보고 그 돈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비트코인은 어디로 간 거예요?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운틴국스에서 이체가 돼서 다양한 거래소로 세탁이 됐다라는 게 이제 예지만 하나만 이제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6개 이상의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약 8만 개 뭐 이거는 그 제드 맥칼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이 또 해킹 당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8만 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시는 도식화처럼 거래소에서 나와서 다른 이제 찢어지고 이러한 굉장히 여러 패턴을 거치면서 하나의 지갑에 안착하는 뭐 그런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패턴이란 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 거래소에서 돈 추적을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패턴이란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당시에 이제 마운틴국스 분석했던 이 사이트에 따르면 어쨌거나 이 핫월렛에서 이제 해커들이 자금을 빼면 어떤 특정 지갑에 이제
흩뿌려서 모았다가 또다시 더 큰 지갑에 모으고 그러면서 또 여러 지갑에 흩뿌리면서 이제 또 한 거래소가 아니라 다양한 거래소들로 또 입금을 하면서 자금을 이제 추적하기 어렵게, 그리고 거래소에 들어가면 그 거래소에서는 이제 현금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추적이 어렵게. 쉽게 생각하면 대포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계속 계좌 이체를 하면서 누가 실질적인 주인인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을 비트코인 상에서 했다고 해도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누가 찾아요? 어떻게 찾나요? 이런 것을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기됐던 것은 그 마운트국스 파산하고 파산 관제인이 어떤 수사팀을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사실 이것들을 지금에 보셨던 이런 분석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했던 수사팀이 사실 요새 뭐 불법 자금을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로 이제 떠오를 수 있는 체인알리시스의 탄생이다. 저희 검찰이랑도 굉장히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 체인 아널리시스 맞나요? 뭐 조사역이 따로 계실 정도의 그런 이제 서비스, 혹은 지금의 국내에도 이런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글로벌로도 이제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추적이 가능한가? 혹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나? 에서부터 굉장히 수사 당국과 이 블록체인을 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되게 컸는데, 이해도가 달랐는데, 이런 것들을 좁혀가는 데 있어서 큰 일동공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운틴곡스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진짜 큰가 보네요. 그 해킹 여파가 이제 궁금한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해킹 여파를 살펴보면 어쨌거나 뭐 늘 그렇듯이 이때는 사실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해킹 이후로 여기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뭐 출금을 중단한 지 뭐 40% 이상 하락을 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때 당시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출금을 되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때 당시에 거래소들 간에서도 고객들이 굉장히 출금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게 이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출금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사이클에 어떤 한 거래소가 떠오르기는 하네요. 또 이렇게 말씀하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뱅크런, 뭐 좀 더 디테일한 코인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 차트가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이렇게 출금을 빡 하더라.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이제 해킹도 또 당하지만